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인문학을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같이 할 조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찍고 그래서 제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청한 거고요. 저는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과학인문학을 한글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예, 좀 놀라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또 이게 뭔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사실 학교에 제가 2015년도에 이 학교에 와서 과학인문학을 이제 개설을 하고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까지 하면 한 10년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AI 시대도 됐고 어, 과연 한글로 강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얘기를 했더니 전 과목이 영어 강의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거절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 학기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이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번 학기에 한해서만 한글로 강의하는 실험을 해보고 싶다 강의로. 그래서 영어 강의하고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는 동일한 과목명으로 영어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영어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어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 강의는 이제 올해 한해서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또 학교의 홈페이지에 여러 자료들이 올리는 차원에서 저렇게 다루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이 강의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거의 매년 강의를 개설했는데 과학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저도 많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퇴보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발전을 했다고 저는 믿고요. 또 이 과정을 거쳐간 학생들도 나름대로 느낀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목이 이제 이번 학기에 200명이 이제 신청했고 대개 한 80명 정도가 듣는 강의였어요. 80명 정도가 듣는 영어 강의를 할 때도요. 근데 80명도 이제 그 제한을 해서 80명이고 더 얼마나 들을까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많이 듣는 과목인 이유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과목이 굉장히 뭐 인기 있는 과목이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학점을 잘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학생들이 이 과목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것은 고스란히 교수의 몫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학점 없이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 혹은 이 과목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수가 자기의 본분을 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극히 교수가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강의를 열면서 제가 아까 실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 실험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실험이 아니라 이런 과목을 개설했을 때 교수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수의 실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험 대상이 아니라 제가 실험 대상이고 이 유니스트에서 혹시 관심이 있는 교수가 있다면 교수가 실험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아마 받으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교재에 그 주제 중에 여러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라캉이라는 철학자는 그 주체라는 뭐 우리 과정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주체라는 것을 얘기해서 정신 분석을 한 철학자로 유명한데 본인은 자신은 철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오늘 말을 꺼낸 것은 이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정신 분석을 얘기할 때 정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방하는 사람이 환자는 아닌 거죠. 얘기를 나누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정신분석가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하고 동일하게 결핍을 느껴질 때 정신분석의 효과는 나타난다고 얘기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한테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분석은 누가 하나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업이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제가 평가를 한다면, 그죠? 평가를 한다면 제가 정신분석가가 되지만 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또 최근뿐만 아니라 뭐 강의실 내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수업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잘못됐다. 뭐 미국은 어떻게 하더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육을 잘하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핀란드가 잘한다 그러지만 핀란드가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교육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핀란드 얘기 가져오고 뭐 독일 얘기 가져오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실험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은 교수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캉이라는 책을 읽어서 라캉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내고 라캉에 대해서 맞추는 그런 수업보다는 여러분이 정신분석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런 정신분석을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또 제가 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매일 이제 제출하는 것 혹은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이 형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뿐이죠. 지금까지는 저희 수업은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면 뭐 학생들의 그 평가를 제가 좀 읽어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거든요. 여러분은 뭐 그냥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며칠 정도는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겪어요. 또 사람에 따라서 뭐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교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사실은 며칠 정도는 뭐 잠도 잘 안 오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도를 하면서 학교에다가 어렵게 제가 위원회라는 데를 가서 이번 학기에 한글로 하는 강의를 듣고 또 이게 과기원이라는 데가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하겠다는 얘기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시작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충분히 표현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매달리고 싶긴 하지만 매달린다고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매달리다시피 뭐 강의를 들여가지고 효과가 나면 그 다음 수업은요. 그럼 매번 매달리나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학인문학이라는 수업은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결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빨리 나오는 건 아니죠. 뭐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지나서 나오면 그것을 누군가는 기록도 있고 여러분의 입 소문이 혹은 평가가 기록으로 남게 되고요. 또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아서 기록과 기억은 다르잖아요. 기억으로 남아서 그것이 나중에 누군가의 교육의 변화에 이익을 담당한다면 그것으로 이 실험은 성공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 배경 설명을 조금 길게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글 강의가 생겼나? 이세돌 선생님 같이 유명한 사람도 아닌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과학인문학은 올해 매년 그 주제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강의하는 것은 학생이 바뀐다 하더라도 교수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사실은 굉장히 학점 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고 또 족보가 없잖아요. 여러분 족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족보가 있어도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이제 그 매번 완전히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은 뭐 강의를 들었던 학생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최소한 그런 배경에서 강의가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지금 블랙보드에 올라와 있는 한글 강의를 이번 방학 때 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읽으시도록 해드리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은 만약에 읽지 않았다 그러면 읽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성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이 수업이 성적을 나쁘게 받기는 굉장히 힘든 과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닌가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과학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한 학기 동안 나누고 이 교재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급하게 제가 쓰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썼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뭐 그게 여러분한테 열심히 읽어야 될 이유는 안 되지만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양반이 이번 학기를 위해서 이 교재를 특별히 만들었구나 만드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교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한테 보내드렸고 올려졌는데 영어 교재도 주제를 이렇게 보시고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출판이 된 책이에요. 이제 영국 출판사하고 같이 출판이 된 책이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번역가가 이제 리차드 퍼벨이라는 영국 분인데 이분이 번역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한글로 보내고 이분이 번역한 게 아니라 영어로 쓰고 그것은 한글을 네이티브 스피커로 한 사람이 영어로 쓴 거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영어를 영어로 번역했지만 세상을 세상에 다르게 번역한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의견을 번역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세상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내고 이분이 이제 영어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 번역 책이고 사실 저보다는 그 리차드가 굉장히 꼼꼼하게 글을 잘 정리한 책이므로 번역을 잘 했으므로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가지셨죠? 한글 번역책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다음 목요일에까지는 한번 꼭 읽어 보시면 좋을 게 21쪽까지는 꼭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 과목의 소개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기 써 있듯이 일일 리포트가 있어요. 이제 일일 리포트가 3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 성적의 30%를 차지하고 이것은 여러분의 조교가 채점을 합니다. 조교는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에 등록된 조교입니다. 조교고요. 뭐 여러분 혹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안내를 드리면요. 그리고 과학인문학을 들은 학부생입니다. 학부생이 채점을 하는데 채점 기준은 저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오늘 일일 리포트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나눈 것을 썼느냐라는 그 점을 다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얼마나 성실하게 썼느냐랍니다. 정답이 있는 과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요. 여러분한테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어떤 외워야 되는 게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일 리포트에는 그날의 다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를 성실하게 썼느냐라는 게 채점 기준입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소주제는 기하학으로 인접하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고요. 재작년에 개설할 때는 또 다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하학으로 인접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하학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 수업이나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는 다시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만이라도 혹은 이 수업을 듣는 순간에는 이 기하학은 그런 유클리드 기하학을 참고로 하되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 기하학의 하나인 거죠. 기하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접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뭐 다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이지만 닿아서 연결하다. 영어로는 adjacency거든요. 또 영어가 필요할 때는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접이라는 단어와 영어로 번역된 adjacency라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이럴 때는 두 단어를 다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접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느끼는 게 있죠. 한국 사람으로서 한글을 느낄 때 인접하다는 닿았구나. 닿았구나. 우선. 그리고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adjacency라는 영어로 보면 이 adjacency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끝 포인트,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묘합니다. 엔드 포인트를 함께 한다라는 뜻은 뭔가요? 엔드 포인트는 함께 한다라는 단어는 시작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죠. 뭔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시작을 다르게 했더라도 끝나는 지점에서는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점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하학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기하학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자, 뭐 어떤 것들이 좋으니까 기하학 하면 여러분 느껴지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 일일 리포트 같은 거를 제가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대답 안 하시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이제 우리 한국에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영어 수업을 하다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이제 조용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요즘 수업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기하학은 아마 여러분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유클리드 기하학을 우리는 읽어봤느냐?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우지는 않죠. 기하학이라는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책 제목은 원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서관에 책이 있거든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업 목적으로 스캔을 일부 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보내드릴 계획인데요. 이 기하학이라는 건 뭐냐? 라면은 기하학은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의 가장 처음에 보면 점은 유클리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점을 이으면 선이 된다. 선의 끝은 점이다. 그 선은 너비를 가지지 않는다. 다음에 선을 확장하면 면이 된다. 면을 확장하면 고체와 같은 공간이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한 몇십 페이지 정도까지 굉장히 글로스만 출발이 되는데 읽어보면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이런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까라고 신기할 정도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참고하되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기하학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떤 독특한 어떤 센스, 독특한 도구로서 다루게 됩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물이라는 주제를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물은 공통적인 게 있죠. 우리 모두는 혹은 지금 이 종이에도 물이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물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우리는 다 물을 가지고 있고요. 나무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물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가정에서 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을 가지고 있는 건요. 물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똥을 누지 않습니까? 모기도 똥을 넣어요. 그다음에 꿀벌도 똥을 누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똥을 누니까 공통이라는 얘기를 다루고 올 때는 이 속이라는 걸 하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이 생물을 분류할 때 어떤 걸 쓰냐면 종, 속, 과목, 광문,계 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종이 출발이지 않습니까? 종은 스피시즈라고 하죠. 그럼 스피시즈는 뭔가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네안데르탈인, 호모 일렉투스라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 다르다 이러는 거죠. 어디에 속한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생물학을 다룰 때 하고 비슷하게 이번 학기에도 이 두 가지를 한번 끈끈하게 계속 도구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다 가지고 있다 이러면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럼 물이 다른 게 뭘까요? 물은 뭐가 다르죠? 모든 생물 혹은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물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성질을 가진 것들과 물을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 있다고 하죠. 이것을 여러분 뭐 익숙한 단어이겠지만 하이드로포빅, 물을 싫어한다, 이제 소수성이라고 하죠. 소수성. 다음 물을 좋아한다, 하이필릭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그러니까 친수성 이렇게 얘기하죠. 분류를 해서 이번 학기 계속 나아갈 겁니다. 이거서 얘기한 것 같이 이 종을 다른 뭔가를 다르게 분류하는 그 능력을 자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죠. 뭔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반려견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얘네들이 어떤 다른 이런 같은 종에 대한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만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만드는 것, 다르게 보는 것. 물은 물인데 물을 좋아하는 것과 물을 싫어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종의 능력이라고,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하학에서 나온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자 이거죠. 일단 정의. 이게 누구의 얘기인가요? 이겠어요? 제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저의 독서죠. 제가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40대 후반 정도 이후에는 독서광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독서라고는 안 한 사람. 학교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책이라는 것을 왜 읽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내가 책을 싫어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안 읽다가 한 40대 중반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유는 뭐냐면 저의 독서에 기반한 것이지 제가 뭔가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말고 제가 독서한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그 책에 관심이 있고 그 철학자나 과학자에 관심이 있으면 직접 그분들하고 가고 그분들을 전공한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 혹은 어떤 책에 집중해 주실 걸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나 저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하학은 누구의 기하학이냐? 에드먼드 후설은 기하학은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사물과 물질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독특한 인간의 능력이다. 이것을 기하학이다. 이렇게 예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제안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전에도 후설이 있는 1800년도 이후 후반부에 태어나서 1950년도에 사망하는데요. 이분이 그 시점에서 읽었던 많은 책들과 많은 과학자의 책들과 철학자의 책들에서 기하학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설은 독특하게 기하학을 그렇게 돼서 예를 들면 데리다와 같은 사람은 후설의 기하학의 근원에 관하여 이런 책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면 이 양반이 그 책을 다 이해했구나, 이 사람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독서한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책을 직접 관심 있으면 직접 읽어보시고 저를 비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과 독특한 방법을 만드는 게 이 과학인문학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혹시 실수라도 드리더라도 그걸 마세요. 뉴턴을 믿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설의 이 기하학이라는 것이 뭐냐,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예. 여러분, 우리가 모두 똥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똥은 더럽잖아요. 공통 아닌가요? 우리가 느끼는. 그 똥은 누구나 다 배설하니까 이건 공통 분모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기하학은 똥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볼까요?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접근하면요. 혹은 비즈니스 퍼슨으로 어떻게 다르게 볼까요? 들어오니까 벌어야지. 이러면 우리는 기하학적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더럽다, 똥은. 그러니까 수세식 화장실에 누고 이렇게 눈길 주기도 하고 그냥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더럽기 때문에 빨리 버리는 어떤 장치를 해야지라고 누군가는 수세식 화장실을 발명했잖아요. 인간의 위대한 발명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똥이라는 게 더럽기는 한데 더럽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 속에는 질소가 있으니까 질소를 뽑아야지. 혹은 미생물학적으로 만들어서 바이오 메탄을 만들어서 에너지로 만들어야지라고 다르게 보는 눈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새똥구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똥구리는 똥은 그저 먹이로만 보는 거잖아요. 똥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빨간색, 붉은색을 제가 여러분한테 색깔에 대한 논쟁도 나올 거예요. 이 수업에서 괴테와 뉴턴의 색깔의 논쟁도 주제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번 학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 색을 보여줬다, 붉은색을 보여주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피? 혁명? 국민의힘? 이렇게 여러 개 다르게 느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붉은색은, 공통적인 붉은색은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붉은빛을 생명의 탄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혁명으로 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보수로 보는 거죠. 그죠? 보수적인 어떤 생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있는데,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것을 기하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덮어놓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덮어놓고. 왜요? 너무나 우리는 표준, 모범, 정답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것의 출발을 어떤 사람은 뉴턴으로 보는 거죠. 뉴턴이 사람 다 망쳐놨다라는 거죠. 너무나 위대한 발명을 해서 사람들이 그냥 경상도 말로 껍벅 죽었죠.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항할 것은 앞으로 절대 태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있는 그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표준으로 삼고 이것에 어느 정도 접근해 가느냐라는 과학적,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눈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게 후설 정도가 나오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괴테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하학은 어떤 것이냐? 가장 낫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후설이요. 그래서 제가 이 후설의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사람이 기하학을 가장 낮은 곳이라 봤느냐? 가장 낮은 곳이라. 그 설명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그런 데 대한 센스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책을 읽고 혹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낮은 곳이다라고 기하학은 한 거죠. 가장 높은 곳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 저게 속이라는 거죠. 사실 종속, 과는 영어로 패밀리잖아요. 과부터는 약간 분류 자체가 사실은 어떤 과학
과학적, 철학적 범위보다는 어떤 편의상의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사람과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걸로.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서 종속에 대한 거죠. 속을 한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다. 인간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니면 원숭이는 어떤 속에 속한다. 개는 어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사람인데, 인간인데, 이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통적이라는 부분을 강조되면 뭐를 하냐면 경쟁을 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죠. 내가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어떤 이 속의 분야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후설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고 어디는요? 종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공통을 찾아서 공동체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그죠? 나라를 만드니까 어떻게 되죠? 싸우잖아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라고 후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후설을 과학자로서 공학자로서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네안데르탈인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일렉투스랑 어떻게 다른가? 사피엔스로서요. 이 얘기들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를 수 있냐라는 그 어떤 그 근본적인 잠재력의 영역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속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이게 공통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모범과 정답과 표준 같은 게 생겨요. 기존의 가치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돈의 가치를 부정하기가 힘들잖아요. 돈을 막 싫어하는 사람도 뒤에 가서는 돈을 벌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주제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속이라는 돈이라고 보면 돈은 과연 뭐가 다르지? 라는 능력은 속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종의 능력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의 능력은 우리가 무엇으로 가질 수 있느냐? 기하학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학이 뭔지 빨리 말씀하세요라고 얘기를 저한테 말한다면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 학기를 거쳐서 우리의 기하학을 쌓아가는데, 그 기하학에서 우리보다 먼저 정리한 분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거든요. 점이 쭉 이어지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점이잖아요. 그죠? 점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선이 되는 거죠. 선이 굳어지면 뭐죠? 주름살이죠. 여러분은 주름살 하나 없는 팽팽한 피부지만 저를 보시면 주름이 여러 군데 나 있죠. 그러면 인생이 읽히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냥 배기 싫은가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마음의 주름 같은 거 한번 볼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그 주름을 보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쭉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의 다름은 이런 거구나, 그 점이 이어졌던, 한순간은 점이라고 본다면 그 점이 쭉 이어졌던 주름살이 여러분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생겨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도화지, 주름이 있는 마음의 도화지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지우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주름이 생겨 있죠. 선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하학이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석양을 보세요. 석양이 쭉 떨어지는 걸 보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점, 둥금, 삼각형, 직선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보는, 이번 학기만이라도 보면 그것을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이 있어요. 옆에 여러분하고 친하고, 혹은 뭔가 나 옆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가갔으면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기하학으로 점과 섬과 면 같은 것으로 한번, 다음에 각은 예각인지 둔각인지 이런 것들로 계속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를 한다. 그럼 밈 코인으로 뭐가 있죠? 도지코인이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왜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를 인터뷰하는 어떤 한 대학원생이,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제가 이제 그 제안한 똥보니 화폐라는 게 있었거든요. 똥보니 화폐하고 밈 코인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밈 코인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밈 코인이 뭔가. 어쨌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안 얘기인데, 그런 걸 통해 만약에 여러분도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벤처를 창업한다든지 이럴 때도 여러분의 기하학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들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게임을 만들 때도 동일해요. 게임을 갔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제 저도 게임은 안 하고 AI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못 하는데요. 이제 게임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팀을 짜서 이제 전진을 한단 말이죠. 전진을 하면 앞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사위가 있어요. 딸도 있고. 사위가 한테 물어봤죠.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왜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게임에서 나타나는 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인은. 근데 이제 저같이 있는 사람은 왜 갑자기 싸워?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대체 뭐 계속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는데 방해됐기 때문에 처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딜 가느냐라는 거죠. 어딜 가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어떤 다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하학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 기하학으로 인접하기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시면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개 파트요.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부 정도까지는 제가 써서 나눠드렸고 오타도 있고 수정할 부분도 많지만 급하게 제가 2달 정도를 쓰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부의 중간부터 4부, 5부는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를 보면 반뉴턴과 비뉴턴이라는 주제, 일부 주제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뉴턴의 물리학을 제가 감히 반대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할 만한 자격도 없고요. 제가 물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한테 뭐 혼날 일이죠.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번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반뉴턴이 아니라 비뉴턴이라는 거죠. 반뉴턴과 비뉴턴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저의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반뉴턴이라면 그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학설, 법칙, 이론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비뉴턴이라는 것은 그런 뉴턴과 같이 세상을 보는 그런 눈도 있는데 다르게 보는 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보죠. 뉴턴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빛의 광학 이론 혹은 궤도, 그 오rbit이라고 하죠. 궤도 이론의 핵심이 뭔가요? 만류인력이잖아요. 그죠? 힘이라는 거죠. 힘. 그전에도 힘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뉴턴이 그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이라는 독특한 개념, 발명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힘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는데 뉴턴 이전에는 사실 힘이라는 것을 수식과 물리학의 법칙의 중심에 두지를 않았었어요.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생긴다라고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확고하게 힘으로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니체의 책, 니체도 우리가 조금 다룹니다.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중간 정도에 보면요. 환상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버맨시죠. 자라투스트라가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저는 이해를 했냐면요. 중력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니체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사는 중력을 벗어나서 화성으로 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위브맨시가 될 수 없는, 자라투스트라라는 초인이 될 수 없는 뭔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학벌? 스펙? 이런 것도 그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학점을 잘 따면 내가 잘 될 거야. 좋은 대학을 가면은 좋은 대학에 학위가 있으면 잘 될 거라는 이런 생각도 니체가 보기에는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이 모든 화살을 다 뉴턴으로 보내자가 아니라 뉴턴이 너무나 위대하다 보니까 자칫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너무 과신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턴이 보는 세상과 다르게 보는 거죠. 앵글만 살짝만 바꿔도 다른 세상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계속해서 경쟁하는 거죠. 경쟁하는 배경이 뭐죠? 뉴턴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속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요. 뉴턴이라는 속이 있는 거죠. 그러면 뉴턴을 벗어날 수 있는 기하학은 뭐냐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나누게 되고, 그러려면 뉴턴에 대해서 뉴턴을 싫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뉴턴을 제대로 알고, 뉴턴에 대해서 B라는 말은 뭐냐면 네거티브라는 말입니다. 네거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긍정해서, 그죠? 무한도전 시절에 노홍철처럼 긍정해서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정주의라고 하죠. 파지티비즘. 이것도 다르게 되는데요. 긍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고스란히 믿는 거죠. 진리로서, 지식으로서 믿는 거죠. 이러지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것,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거티브 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네거티브 하다라는 건 엔타이하고 다른 거죠. 반대하는 건 다른 거고, 내가 뉴턴처럼 보는 것에서 잠시 벗어나서 각을 잠시 바꿔가지고 다른 곳을 좀 보겠다라는 마음을 내는 거죠. 다른 마음을 내는 거죠. 이게 뭔가요? 기하학의 힘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비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의 제목이 여러분 보시고 계시면 라캉의 택시를 타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라캉이라는 어떤 그 전신 분석학자를 뒀는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라캉을 전공한 분들이 제 생각에 그건 틀린 생각이요, 라캉이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독서에 기반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 독서에 라캉은 후서를 이은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라캉이 가장 존경했던 건 프로이드죠. 그죠? 프로이드지만 그 사상의 그 글 사이에서 보이는 그 냄새 같은 거요. 냄새는 프로이드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다디오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데디오라는 영화는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혹시 상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제 그 뉴욕에 사는 한 여성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언니 집을 찾아서 갔다가 다시 뉴욕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서 자기 집에 도착하는 그 1시간 반 동안의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와 그 택시를 탄 여성이 나누는 대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저는 라캉의 택시를 타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라캉의 정신분석을 떠올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처방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어떤 정신병 의사하고 다른 정신분석은 뭐라고 했죠? 아까 얘기를 들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해주고 들은 다음에 해주는 라캉이 얘기하는 전이 순간이 오는 거죠. 전이의 순간이 오는데, 전이의 순간은 뭐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당신보다는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세요, 조언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들으니까 나도 그런 결핍을 느끼네요 라는 말을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쏙 이렇게 겹침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둘 다 무너집니다.
그 데디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라캉이 얘기하는 정신분석이죠. 그래서 택시비는 25달러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520달러를 지불하는 거죠. 왜요? 정신분석가를 찾아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나 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 데디오 영화를 라캉식으로 해석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저의 모든 생각들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제 2부에서는 이렇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캉은 자기를 나는 철학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혹시 라캉에 관심 있는 분 있으세요? 라캉을 통해서 저희는 과학도 보고 자본주의도 볼 겁니다. 이 수업에서요. 예, 그런데 라캉은 어떤 자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비철학자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철학자가 아니다. 근데 무엇을 자기는 중요하게 여겼느냐? 주체라는, 나는 주체 하나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주체라는, 주체성, 그죠? 여기서 주체는 사실 그 김일성 주체사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목을 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캉이 얘기하는 주체는 어디에도 자신을 얽매이지 않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오해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저와 같이 그 운동권 세대를 겪은 사람들은 이 주체라는 말에 대한 뭔가 그 굉장히 저항감 같은 걸 느끼는 세대예요. 80년대 세대들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옛날에는 뭐 빨갱이로 잡혀가고 뭐 이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드릴 필요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주체를 살린 그것을, 주체를 과학의 주제로 어떻게 가져올 건가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부고요. 다음에 3부의 주제를 보면 자아끼리 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말을 이 자아라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도 이번 학기에도 이 자아라는 것을 저한테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아 정체성, 자아를 살려야 된다, 자아를 지켜야 된다 이러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 자아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아가 우글우글 바글바글한 곳이 어디죠? 여러분, 자아가 득실득실 바글바글 우글우글한 곳이 어딘가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자아는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언어에 대한 얘기들을 이 3부에서는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나 공학자가 언어로 얘기하는데 마치 언어와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식이라는 것 속에서도 언어가 작동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언어 없이는 생각하지도 못하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하지만 인간은 언어 이전의 영역이 하나 있죠. 아까 제가 마음의 도화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마음의 도화지에는 언어가 없어요. 그 위에 언어를 쓰고 선도 긋고 점도 찍고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권력도 세우고 욕망도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언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나 공학자는 철저하게 언어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을 하고 과학도 하고 논문도 내고 발표도 하고 하지만 그래놓고는 자기는 언어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팩트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난센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셔도 돼요. 하지만 이번 수업에서 제가 계속해서 다루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마음 작용을 한 다음에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아가
특허도 없고요. 논문도 없고 여러분 상도 없고 스칼라십도 받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업적을 얻는 거죠. 학점도 여러분의 자아죠. 왜냐하면 언어로 이루어졌잖아요. 언어는 광의의 언어죠. 학점, 돈, 경제의 언어가 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자아 아니면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 시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챙겨야 될까요? 언어도 챙겨야 되겠죠. 자아도 챙기고 언어도 챙기고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아로 막 놀다가 또 그죠? 이제 오래된 사람은 옛날 예만 들죠. 근데 무한도전에서 12살 명수를 보면 막 놀다가 누가 부르죠? 엄마가 부르잖아. 여러분은 막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는 뭐 명수야, 뭐 저 같으면 재원아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언어가 자랑스럽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나타내는 곳에 나가서 과학도 하고 공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하다가 뭔가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죠. 마음의 소리 같은 게 들리면 돌아오라는 뭘 들으면 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 이것을 어떤 철학자는 마음을 비우다, 어떤 철학자는 성찰하다, 어떤 철학자는 현상학적으로 환원해야 된다, 어떤 철학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내세우고 단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락항은 어떻게 얘기했냐? 추락해야 된다는 거죠. 추락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있는 거죠. 마음의 영역에는 점도 있고 주름도 있었죠. 마음의 도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막 일을 하다가 이게 일을 할 때는 언어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딱 대상이 생겼어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상이 생겼어요. 그럼 그 대상을 언어로 해가지고 자아로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하든 아니면 타인이 하든 그것을 막 하고 하면 여기서 막 재밌게 놀면 문화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K-팝 문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소리를 여기서만 머물면 그럼 그것은 영혼이 없는 사람과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에 들려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아이유의 노래 중에 진짜 철학가 같아요. 저는요. 아이유가 중에 바다와 아이 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죠. 그게 보면 나의 바다를 만든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이분이 이 나이에 세상이 어떻게 이해를 하나, 이 가사를 들으면서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그 노래 다시 들어보시면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하려면 과학자로서 언어의 시스템, 다음에 AI가 가지고 있는 LLM 모델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얘기를 3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부는 초월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인류죠. 초월 인류를 다루게 되는데요. 초월 인류와 아이디어를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초월이 뭔가요? 초월이 뭘까요? 근데 이제 이 초월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과학인문학이라는 주제를 다루더라도 칸트를 다뤄야 됩니다. 칸트가 초월의 이전의 초월과 이후의 초월로 나눈 철학자이기, 우리가 일종의 빚을 진 거죠. 지금은 칸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여전히 칸트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칸트를 전공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칸트가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초월이라는 겁니다. 초월은 칸트 이전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과 같은 존재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초월을 우리가 초월하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칸트는 어떻게 봤냐면 초월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너머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여기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오기 이전의 고등학교 시절보다는 초월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교를 한다면 그런 거죠. 아니면 인공지능을 가진 인류와 그 이전 인류를 본다면 초월까지도 한 듯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초월을 하는 데는 뭐가 있었나요?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초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마누엘 칸트인 거죠. 그래서 초월의 철학자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칸트가 그렇죠. 이제 뒷부분에 보면 또 초월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월하는 인류란 과연 무엇일까? 초월하는 과학은 무엇일까? 초월하는 공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다음에 5분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어떤 그 논문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논문을 보면 편비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가요. 다시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의 편비분 방정식에는 힘과 시간의 항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 선상에 있는 거죠. 유클리드 기하학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 편비분 방정식을 보면 힘의 항과 시간의 항이 사라집니다. 왜요? 다른 기하학을 본 거죠. 그래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은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를 했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 세계관은 1915년, 10년의 터울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인슈타인은 끊임없이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해요? 힘과 시간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양자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기하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5부에 이 주제를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과학은 과학 인문학이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을 붙인 단어죠. 영어는 이게 붙이면 이상하지만 한글은 가능하잖아요. 띄어쓰지 않기. 왜 과학과 인문학이냐? 과학을 다루는 것과 인문학을 다루는 건 분명히 다르죠. 과학은 우리가 아는 뭐 지식 시스템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목요일 날 다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인문학은 뭔가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다루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다루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의식을 다룬다든지 인식을 다룬다든지 감각을 다룬다든지 주체를 다룬다든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그렇죠? 의도적으로 혼돈을 주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인간을 다루고 의식을 가지고 과학을 다루고 이런 어떤 혼돈을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는 우리가 이때까지 본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죠?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세상을 보는 이쪽밖에 못 보잖아요. 그럼 이 바깥으로 보면 막혀 있으면 못 보잖아요. 고개를 돌리면.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릴 수 있는 계기가 과학 인문학을 아예 붙여서 만든 뭔가가 있다면 그것으로 보고 싶은 어두에서 과학 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종이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적고 앞에 두고 가시면 지금 조교가 이제 수집해서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저기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 따로 주셔도 되고요. 제가 가능하면 빨리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